내 아들 돈이 껌값인 줄 알아? 친정 부모님께 몰래 10만 원을 붙였다가 시어머니에게 길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내 아들 돈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50억 원짜리 통장을 들고 나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여름의 열기가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집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공기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땀으로 셔츠 등을 흠뻑 적신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리 테이블 위로 전기세 고지서를 내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자기가 번 돈을 물쓰듯 쓴다며 저 서연을 탓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고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집안의 필요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는 어떤 말이든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바로 이체할게요. 이번 달은 워낙 더워서 어머님도 많이 쓰셨잖아요. 옆집에서 들으면 비웃을 테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내가 직접 내겠다는 말에 민준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의 남성적인 자존심은 여전히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찬물을 한 컵 따라 벌컥벌컥 마신 뒤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이 꼭 돈이라도 찍어내는 사람처럼 구는군. 당신이 컴퓨터 타자나 쳐서 버는 그 푼돈으로 전기세나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준 생활비에서 빼서 메꾸고 월말에 돈 없다고 징징대려는 거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하는 컴퓨터 타자 치는 일이 사실은 해외 대형 게임 프로젝트의 번역 및 현지화 작업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달 제 수입은 그의 영업팀장 월급의 5배, 많게는 10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헛된 자존심과 의존적인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집의 생활비 80%는 모두 제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부터 시어머니의 약값까지 모든 것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나 제가 가끔 받는 보너스라는 명목 아래 교묘하게 포함되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테이블에 다리를 꼬아 올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또 정비할 때가 됐네.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 바꾸고 하면 또 몇십만 원 깨지겠군. 이번 달엔 회사에서 실적 보너스도 깎여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저는 남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또다시 가난을 호소하며 생활비를 줄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납부 완료된 고지서를 옆으로 치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엔 저한테 얼마 주실 건데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50만 원. 그걸로 알아서 아꼈어. 반찬도 소박하게 하고. 고기 많이 먹어봐야 살만 찌지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기 좀 아껴 쓰시라고 해. 대낮에 불은 왜 그렇게 환하게 켜놓으시는지 몰라. 3명의 성인이 한 달간 살아갈 식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각종 양념값을 포함해 50만 원이라니. 이 살인적인 물가 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월급과 부수입을 합치면 최소 300만 원은 넘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고객 접대를 위한 술값과 성공한 팀장이라는 허울을 유지하기 위한 명품 옷값에 돈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50만 원이면 50만 원에 맞춰서 먹죠. 대신 식사 때마다 갈비찜이나 스테이크 해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민주는 아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쏘아붙이려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어머니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꽃무늬 인견 옷을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든 채였습니다. 집안에는 천장 선풍기가 가장 세게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이제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일도 적당히 해. 돈 많이 벌어도 일찍 죽으면 마누라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박 여사는 저를 곁눈질로 쏘아본 뒤 아들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이 집안을 위해서지 누굴 믿겠어요. 아내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한 달에 푼돈이나 벌어오니 남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 감정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길고 복잡한 코드와 영어 대화문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처럼 차갑고 무감각하게 그들 눈에 저는 기생충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조용히 비용을 지불하며 유지해온 화려한 껍데기 덕분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등을 보며 불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을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순하고 교양 있으며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달리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수록 그녀는 몸이 건조하고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도 변변치 않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니 남편의 승진에 도움될 만한 사회적 관계도 전무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 네가 알아서 지출 좀 줄여. 어제 보니까 네가 사온 유기농 채소가 한 줌에만 5,000원이나 하더라. 재래시장에 가면 10,000원이면 사는데 여자가 흥정도 할 줄 모르고 장사 수완도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고 나중엔 남편 등골이나 빼먹겠지.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채소는 제가 마트에서 산 유기농 채소였습니다. 박 여사는 맛있다고 극찬을 하더니 이제 와서 가격을 문제 삼아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채소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걸로 산 거예요. 박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길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기농은 무슨. 옛날에 내가 민준이 키울 땐 길가에 널린 나물 뜯어 먹여도 이렇게 컸어. 요즘 것들은 돈 쓸궁리만 한다니까. 민준도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그만 좀 대들어. 어머니 말씀 들었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재래시장에 가서 사와. 좀 멀어도 싸잖아.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운동 삼아 다녀오면 건강에도 좋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작업하던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제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날, 누가 이 집안을 진정으로 먹여 살리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두부조림과 미역국, 그리고 짜디짠 생선조림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식탁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지만 낮에 했던 50만 원 이야기가 생각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씹는 듯 두부를 씹으며 몰래 숨겨둔 빚과 이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거짓된 평화는 주말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의 여동생 민지가 5살짜리 아들 비니를 데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들 병원 진료를 핑계로 며칠만 있겠다더니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작년에 이혼하고 현재는 직업 없이 전 남편이 보내주는 얼마 안 되는 양육비와 박 여사의 비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온 이후로 3층 집은 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니의 장난감은 거실부터 부엌까지 온 바닥에 널려 있었고 과자 봉지와 맛이 담은 우유갑이 값비싼 소파 위를 뒹굴었습니다. 제가 번역 원고를 납품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거는 전쟁터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길게 누워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으로는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크레용으로 거실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가씨, 비니 좀 잘 봐줘요. 벽에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연초에 제가 새로 페인트 칠한 건데. 민지는 눈을 치켜떴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 겨우 낙서 몇 개 가지고 뭘 그래요. 애들은 원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줘야죠.
언니는 꼭 노처녀 히스테리처럼 구니까 비니가 가까이 오질 않잖아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던 박 여사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국자를 든 채 달려 나왔습니다. 애가 뭘 안다 그러니? 벽 좀 더러워지면 다시 칠하면 되지. 형님이라는 사람이 조카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널린 장난감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두 여자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43인치 TV는 아직 멀쩡했지만 민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불평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TV 너무 작지 않아? 드라마 보는데 화면이 요만해서는 볼맛이 안 나. 저번에 친구 집에 갔더니 65인치 커브드 TV를 새로 샀던데 보는데 진짜 죽여주더라. 이를 쑤시던 민준도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산지도 5년은 됐으니 좀 구식이긴 하지. 민지는 오빠가 동조하자 눈을 빛내며 다가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새 TV로 바꿔줘. 요즘엔 다들 큰 화면에 인터넷 연결되는 스마트 TV 쓴단 말이야. 큰 거 사서 엄마 트로트 방송도 시원하게 보시게 하고 비니도 만화 볼 때 눈이 덜 나빠지잖아.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저 작은 걸로는 눈이 아파. 하나 새로 사자. 거실의 얼굴인데 손님들이 와서 큰 TV를 보면은 집이 더 훤해 보이지. 민주는 허세가 발동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알아보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지갑에 몇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지난주 친구들과의 술값으로 한도를 거의 다 채웠고 월급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는 슬쩍 저를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서연아, 당신 혹시 모아둔 비상금 같은 거 없어? 한 200만 원만 빼서 어머니랑 민지 편하게 보시게 TV 하나 사자. 요 TV는 우리 안방에 갖다 놓고. 과일을 깎던 저는 남편의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비상금이 어딨어요? 당신이 주는 돈은 매달 생활비로 빠듯하고 모자랄 때도 있는데 요즘엔 저도 일이 줄어서 TV 살 돈 200만 원은 없어요. 민주는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창피를 당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날 없다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집에서 일하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옷 살 일도 없는데 돈 한 푼 못 모았다는 게 말이 돼?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 거야? 민지가 입술을 삐죽이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언니는 분명 돈 모아서 친정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원래 돈 생기면 친정부터 챙기잖아요. 시댁에는 이쑤시개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민지의 말은 박 여사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 집에서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동생이랑 늙은 시어미한테 그렇게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해? 저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없어요. TV는 아직 멀쩡하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아가씨가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직접 돈 주고 사시든가 아가씨 집에 있는 TV를 가져와서 보세요.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뒤에서는 민지의 악쓰는 소리와 박 여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올라온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영양크림이라도 발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새로 산 에스티로더 세럼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과 가방을 다 뒤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세럼이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마친 기념으로 제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일어나 민지가 머무는 손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민지가 거울 앞에 앉아 제 세럼을 얼굴에 아무렇게나 쳐바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언니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와요? 민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을 빳빳이 들었습니다. 언니, 화장대에 뭐가 너무 많길래 한번 써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요.
저는 민지의 손에서 세럼병을 빼앗았습니다. 30ml짜리 병이 벌써 절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마치 젓과 크림처럼 온몸에 바른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아가씨도 이제 애 엄마인데 남의 물건을 쓰려면 허락부터 구해야죠. 그렇게 손버릇이 나빠서 어떡해요. 전곡을 찔린 민지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 언니가 나보고 도둑이래. 세상에 얼굴에 크림 좀 발랐다고 나를 이렇게 모욕해요. 박 여사와 민준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울며불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화장대에 굴러다니길래 안 쓰는 건 줄 알고 좀 발랐는데 언니가 나보고 도둑이래요. 손버릇이 나쁘대요. 오빠 안에 좀 봐.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내가 화장품 살 돈도 없는 줄 아나 봐. 민주는 제 손에 들린 세럼 병과 울고 있는 동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가부장적인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겨우 화장품 몇 푼짜리 가지고 동생한테 소란이야? 당신이 형님 맞아? 저는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의 똑같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세럼병을 꽉 쥔 채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세럼 30만 원짜리예요. 몇 푼짜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개념 문제예요. 내일부터 제 작업실이랑 침실 문은 잠글 거예요. 누구든 다시 제 방에 함부로 들어와 물건 뒤지면 가만 안 있을 줄 아세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분노에 찬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세럼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제가 감히 반항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독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창회, 졸업 10주년 기념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멋지고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치장을 보며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세요? 문 잠가야 하니까요. 민주는 왁스로 번쩍이는 머리를 이리저리 살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지 마. 술 취하면 친구 집에서 자고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동창회는 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차, 집, 직급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영업팀장 직함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떠벌리고 있을 때 빨간색 마쓰다 차량이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어 세련되고 관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과의 퀸카이자 민준의 옛 연인이었던 유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유진이, 민준이 가난하고 미래가 없다며 차버려서 헤어졌습니다. 유진이 들어서자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좌중을 훑어보다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아니야? 오랜만이다. 훨씬 멋있어졌네. 지금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며? 축하해. 민준은 넋이 나갔습니다. 10년 후의 유진은 훨씬 성숙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1년 내내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나 입고 머리를 대충 묶는 아내 서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유진은 여왕 같았습니다. 파티 내내 유진은 민준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며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이야기, 자유롭지만 외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난 이제 다 가졌는데 기댈 어깨 하나만 없네. 여자도 결국 밤이 되면 기댈 품이 그립더라. 민주는 술과 달콤한 말에 취해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결혼은 했지만 정말 지겨워. 아내는 고리타분하고 촌스러워서 인생을 즐길 줄을 몰라. 대화도 안 통하고 일 얘기를 나눌 수준도 안 돼. 유진은 부드러운 손을 민준의 손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안타깝다. 난 네가 사업에 도움될 만한 멋진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운명이 참 짙겠네. 파티가 끝나고 민준은 만취했습니다. 유진은 가는 길이 같다며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차의 가죽 냄새와 감미로운 음악 속에서 민준의 마음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호수공원 근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술 깰 겸 바람 좀 쐬자면서요.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유진에게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욕망과 배신으로 가득 찬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은 교묘하게 민준을 밀어내며 사냥감의 갈증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아내가 기다리겠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잖아. 나 이제 안산 지점에서 일해서 다른 데 안 가. 민준이 밤 1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자지 않고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다 녹은 오렌지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짙은 술 냄새와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지만 저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주스 마시고 술 깨세요. 민주는 제 단정한 잠옷과 높이 묶은 머리를 보며 갑자기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섹시한 유진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꼴 좀 봐. 집에서도 좀 꾸미고 다녀. 영업팀장 아내답게 말이야. 촌스럽게 하고 다니니까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잠옷은 20만 원이 넘는 고급 실크 잠옷으로 시원하고 우아했습니다. 피부도 꾸준히 관리해서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단지 술집 여자들처럼 잘 때도 화장을 떡칠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단정하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편한 게 최고죠. 취했으면 어서 올라가서 주무세요. 잔소리 그만하시고요. 민주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침대에 휴대폰을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유진부동산, 잘 자요 나의 영웅. 오늘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 메시지는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힐끗 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이제 재밌어지겠네. 저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감정은 경멸과 제 퇴로를 위한 냉정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민준이 감히 배신한다면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그를 보내줄 것입니다. 민준과 유진의 부적절한 관계는 은밀한 메시지와 점심시간의 밀회를 통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유진은 연인의 역할을 넘어 민준에게 일확천금의 기회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유진은 민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커넥트 X라는 가상화폐 차트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지난주에 2억 넣었는데 벌써 30%나 올랐어. 내 친구들은 다 이걸로 집 사고 차 샀다니까. 민준은 춤추는 숫자들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고? 근데 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유진은 웃으며 민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내가 다 알려줄게. 우리 오빠가 이 거래소 개발팀에 있어서 내부 정보도 확실해. 곧 국제시장에 상장하면 가격이 5배, 10배는 뛸 거야. 지금 안 들어가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남자는 배짱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야. 그래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지. 그 말은 민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돈을 탓쓰는 생활과 무시당하는 것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 서연의 얼굴에 던져주고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에게도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장은 서연이 가지고 있고 월급은 그달그달 써버렸습니다. 은행 대출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제안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내가 사채 쓰는 곳 알려줄게. 이자가 좀 비싸긴 한데 우리처럼 단타로 치고 빠지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우리가 벌 돈에 비하면 이자는 푼돈이지. 돈과 미인의 유혹에 눈이 먼 민준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유진의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유진이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준의 계좌 잔고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산이 수천만 원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흥분해서 2천만 원을 인출해 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350만 원짜리 고급 안마의자를 사서 박 여사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안마의자가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진동을 즐기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야.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엄마한테 몇백만 원짜리 의자를 턱 사주잖아. 푼돈에 벌벌 떠는 누구랑은 다르지. 그녀는 집을 청소하던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껏 쓰세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사드릴게요. 제가 요즘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돈이 굴러 들어오네요. 월급 몇 푼이나 컴퓨터 두드리는 일로는 언제 출세하겠어요? 저는 안마의자와 민준의 흥분한 태도를 보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며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그 의자 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리고 무슨 투자기에 그렇게 수익이 빨리 나요? 요즘 사기 거래소가 많다는데 조심해야 해요. 근데 수법이 아주 교묘하대요. 민준은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다가 제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입 좀 다물어. 남편이 돈 버는 게 배 아파? 여자가 4차 산업에 대해 뭘 안다고 가르치려 들어? 난 전문가한테 자문받고 투자하는 거야. 내 친구들도 다 이걸로 부자 됐어. 집구석에만 있으니 뭘 알겠어. 제가 경고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괜히 빚내서 투자했다가 다 날리면 아무도 못 구해줘요. 민주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지금 남편 저주하는 거야? 돈은 내가 벌고 빚도 내가 져. 당신 밥그릇에는 영향 없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지의 탐욕과 허영심이 더해지면 파멸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개인 금고를 열어 집문서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은 여전히 억만장자의 꿈에 빠져 유진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한 방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파란색 차트가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조작된 가짜 숫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아침에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던 저는 화면에 뜬 엄마라는 이름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자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다치셨어. 닭장 지붕을 고치다가 미끄러져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셨단다. 의사가 대퇴골이 부러져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 빨리 좀 와주렴. 아빠가 너무 아파하면서 내 이름만 부르셔. 저는 그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관절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기 위해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내려오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귀신이라도 쫓아오나? 이 집이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저는 초조함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요. 며칠만 친정에 다녀오게 허락해주세요. 박 여사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모레가 무슨 날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니?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모레요? 박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꼬았습니다. 그것 봐. 이 집 며느리라는 게 증조할아버지 제삿날도 잊어버리고 모레가 민준이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이잖아. 손님은 안 모셔도 집안 대청소하고 제사상 준비하는 건 자손의 도리야. 일하기 싫어서 아비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저는 목이 메어 설명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하셔야 해요.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만 다녀오고
제삿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어머님 도울게요. 박 여사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다리 부러졌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시골에 너희 친척들 많잖아. 네가 가봤자 돈만 쓰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집안은 먼지투성이에 거미줄까지 쳤는데 3층부터 1층까지 싹 다 청소해. 핑계 댈 생각 마. 저는 차갑기 그지없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가상 앞의 시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저 좀 데려다 주거나 어머니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리 부러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당신이 가면 누가 해? 사람 쓰면 돈 들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을 맡겨. 시댁 일부터 잘 챙겨. 나중에 시간 나면 데려다 줄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위라는 사람은 안부 한마디 없이 집 청소 걱정만 했습니다. 억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갈 순 없었지만 어머니가 병원비로 고생하시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켜서 친정엄마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내용에는 딸이 부모님께라고만 짧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바로 못 내려가요. 1,000만 원 보냈으니 병원비 내시고 아버지 보양식 좀 사드려요. 사람 써서 간병하고 돈 아끼지 마세요. 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수학이 넘어 어머니는 흐느끼면서도 딸에게 건강 잘 챙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시킨 대청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천장부터 바닥, 창틀, 계단까지. 혼자서는 일주일도 더 걸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당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청소 대행업체에 전화해 직원 3명을 불렀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청소팀이 전문 장비를 갖추고 도착하자 박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사람들을 들여? 누가 불렀어? 제가 태연하게 나섰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어머님. 천장이 높아서 제가 사다리 타다가 넘어지면 어머님이랑 민준 씨만 고생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기계로 하는 게 훨씬 깨끗해요. 돈은 제가 이미 냈으니 걱정 마세요. 박 여사는 돈이 아까워 펄펄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게을러 터진 며느리는 처음 보네. 집 청소도 하기 싫어서 몇백만 원을 내다 버려? 그 돈으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나 더 사지. 정말 돈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시어머니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팀에게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시댁의 먼지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치울 수 있다는 생각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사람을 부른 것에 대해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비트커넥트 X 거래소 사이트가 404 page not found 라는 냉정한 메시지만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의 계좌에는 수십억 원의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먹튀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 끝에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모든 것이 차단되거나 계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희망과 어리석은 믿음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사채로 빌린 원금 5억 원,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자,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팀장 자리에서 잘리고 명예를 잃을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민주는 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장마차에 앉아 현실을 잊기 위해 술을 퍼마셨지만 마실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밤 10시 민준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참한 몰골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거만하고 가부장적인 모습 대신 역겨울 정도로 다정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줬네. 미안해. 저는 소름이 돋아 손을 뺐습니다. 민준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틀림없이 돈과 관련된 부탁이 있을 때였습니다. 취했으면 올라가서 자요. 할 말 있으면 내일 해요. 민주는 손을 내저으며 흐릿한 눈을 억지로 크게 떴습니다. 나 안 취했어. 지금 아주 맨정신이야. 서연아, 내가 지금 엄청난 사업 기회를 잡았거든? 친구랑 같이 건축 자재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률이 엄청나.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한 3억 정도만 더 있으면 돼. 저는 민준의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무슨 투자를 하게요? 가상화폐? 주식? 말씀드렸잖아요. 저 돈 없다고. 민준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허황된 거 말고 이건 진짜 사업이야. 당신이 처가에 가서 부모님께 부탁 좀 해봐. 시골에 땅도 넓으시잖아. 그거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 딱 3개월만 빌리고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을게.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안부 한마디 없던 그가 이제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약값 걱정하는 판에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당신 빚 갚는 데 쓰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제 격한 반응에 민주는 다정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하라면 해야지. 너희 집 가난한 거 뻔히 아는데 그깟 땅덩어리 끌어안고 뭐 하려고. 사위사업 돕는 게 딸 얼굴 세워주는 일이야. 이기적인 것. 저는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쓰레기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우리 집 해준 게 뭐 있어요? 뜯어먹기만 했지. 단돈 10원도 못 빌려줘요. 당신이 사업을 말아먹었든 빚을 졌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에 박 여사와 민지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진 것을 보고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밤중에 잠도 못 자게? 민준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일러 바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내가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쓰레기래요. 사위 돕느니 땅을 썩히겠대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대먹지 못한 것. 남편이 어려울 때 돕지는 못할 망정. 너희 집은 정말 상종 못할 집안이구나. 민준이가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저를 공격하는 세 사람을 보며 이 가족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어머님. 누가 누구 덕에 사는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저는 제 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당신 아들 허황된 꿈에 투자할 책임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의 욕설과 민준이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혼에 대한 결심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민준의 빚더미라는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고 저는 침몰하는 배에서 그보다 먼저 탈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일찌감치 출근해버렸고 박 여사와 민지는 온종일 저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제 할 일을 했지만 마음은 친정 걱정에 타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아버지의 뼈 회복을 돕기 위해 좋은 영양제와 약을 추가로 처방했는데 2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하며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말이라 이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사람 편에 현금으로 보낼게요.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ATM에서 인출한 현금이 25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5만 원권 40장을 꺼내 하얀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시골에 장사하러 가는 이웃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부터 박 여사가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가 몰래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본 그녀는 의심을 품고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만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 200만 원 좀 저희 엄마한테 꼭 전해주세요. 아버지 약 사드리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받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가는 길에 바로 들러서 전해줄게. 연세 드셔서 고생이시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여사가 덤불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아주머니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봉투를 찢어버렸고 5만 원권 지폐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 며느리가 남편 돈 훔쳐서 친정에 보내려다 딱 걸렸어요.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돈을 주우려 했지만 박 여사가 돈을 발로 밟고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발뺌이야? 네, 남편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남편 돕기는커녕 돈을 빼돌려? 네가 집에서 빌부터 사는데 이 큰 돈이 어디서 났겠어? 민준이 돈 훔친 거지. 아주머니가 나서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사부인, 오해하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아버지 약값으로 보내는 돈이에요. 겨우 200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박 여사는 아주머니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빠져. 당신도 한패지. 200만 원이 돈 아니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여자는 남의 집 귀한 아들 등골 빼먹는 년이야. 온 동네에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려야겠어. 저는 박 여사의 발을 밀치고 흙 묻은 돈을 주워 털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불타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사람 누명 씌우지 마세요. 이 돈은 제가 번 돈이에요. 제 부모님께 드리는 건 제 권리예요. 어머님은 막을 권리도 저를 모욕할 권리도 없으세요. 이웃들 앞에서 며느리가 대들자 박 여사는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대들어. 대먹지 못한 년 내가 오늘 너를 가르쳐주마. 이웃들이 달려와 박 여사를 말렸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이 흐트러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돈을 꽉 쥔 채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 부부의 정은 이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의 공기는 칼로 베일 듯 날카로웠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연극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빛 독촉에 시달리다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울고 있고 아내는 냉담한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 집은 왜 맨날 초상집 같아? 박 여사는 아들이 돌아오자 더 크게 울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준아, 네 마누라가 한 짓 좀 봐라. 네 돈 훔쳐서 이웃 여자 편에 시골로 보내려다 나한테 딱 걸렸어. 그랬더니 나를 밀치고 때리기까지 했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민준은 돈과 도둑질이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돈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던 그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소리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돈 훔쳤어? 돈 어딨어? 당장 내놔. 저는 고개를 들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돈 안 훔쳤어요.
내 통장에서 인출한 내 돈이에요. 아버지 약값으로 200만 원 보낸 것 뿐인데 왜 그렇게 난리예요? 제 대꾸와 어머니의 부추김에 민준의 이성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200만 원도 내 피 같은 돈이야. 너는 집에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네가 쓰는 돈은 다 내가 준 거야. 감히 내 돈으로 네 집구석을 먹여 살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짝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 뺨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뺨이 불타는 듯 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통쾌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잘했다. 저 도둑년 아주 죽여버려. 내 아들이 번 돈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저는 불타는 뺨을 감싸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박 여사, 민지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잔인함으로 가득 찬 세 개의 얼굴. 제 눈빛에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입안의 피를 바닥에 뱉고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돈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오늘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죠. 누구든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세모자는 제가 뭘 하려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파란색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유리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그 200만 원 제게는 정말 푼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제 이름 도서연으로 된 50억 원짜리 예금 통장이에요. 이건 제가 결혼 전후로 죽어라 일해서 모은 돈이고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에요. 당신 아들과는 단 1원도 상관없는 제 개인 재산이라고요. 민준과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황급히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월급 명세서예요. 해외 기업에서 매달 평균사 0달러씩 받은대요. 이제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누가 이 집의 기생충인지. 지난 3년간 전기세, 수도세, 식비, 어머님 약값, TV, 냉장고 80%는 다 제 돈으로 냈어요. 당신 아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바람 피울 돈도 모자랐을 텐데 저를 어떻게 먹여 살렸겠어요. 민주는 월급 명세서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엄청난 고소득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오늘 당신이 날린 뺨 한 대로 그 마지막 정까지 다 달아갔어요. 이혼해요. 서명하세요. 저는 구석에 세워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민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 갈게요. 이 집은 당신과 어머니 명의니 저는 욕심 없어요. 하지만 내 통장과 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내 개인 재산이니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세요. 당신이 끌어들인 빚더미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시길. 말을 마친 저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박 여사가 소파에 쓰러지고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택시 엔진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거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닫힌 문은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밖은 제가 막 발을 내디딘 자유로운 세상이었고 안에는 3명의 인간이 고장난 목각 인형처럼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파란색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은행거래 내역서와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움켜쥐고 위조된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와 은행의 붉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라. 진짜 50억이야. 가짜가 아니야. 민준은 옆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어로 된 입금 내역과 4 0달러,
$50 같은 숫자들이 매달 꾸준히 서연의 계좌로 들어온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쟤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나 두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 사장님보다 월급이 많을 수가 있어. 민지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 이름 제대로 봐. 다른 사람 서류 가져와서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민주는 굵은 글씨로 인쇄된 계좌, 주인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도서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진실은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기생충이라 불렀던 아내와 며느리가 사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산을 가진 부자였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통장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내 탐욕과 이기심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년.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귀신같이 숨겼어.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도 입도 뻥긋 안 했어. 그 돈으로 남자라도 만나려고 했나?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진짜 음흉해요, 엄마. 언니는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생활비는 다 카드로 내더라니.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한테 숨기려고. 제가 의심했잖아요. 백수면서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좋고 비싼 옷을 입겠어요. 오빠 절대 이혼해주면 안 돼. 민주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공동재산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구겨 던져버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200만 원 때문에 아내에게 뺨을 날렸고 그 대가로 50억을 가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뺨은 서연의 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역전 기회까지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날 속였어. 우리 가족 전부를 속인 거야. 부자면서 남편 빚지는 건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가 선풍기 바람 쐬는 동안 자기는 수십억을 갖고 있었다고? 가만 안 둬? 한편 저를 태운 택시는 안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가 플래티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대리석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수 전망 디럭스 룸으로 한 달 장기 투숙할게요. 직원은 제 카드와 당당한 태도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저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눈초리도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썩어빠진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낭비된 제 청춘과 어리석었던 인내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그 집에서 겪었던 모든 더러움과 억울함을 씻어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저는 미니바에서 레드 와인을 한 잔 따라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보내드렸는데 엄마가 받으셨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받았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녁에 가져다 주셨어. 뭘 그렇게 많이 보냈니? 아빠 괜찮은데. 저는 이혼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감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날의 저를 만든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코드를 입력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 민준의 집에서는 밤이 깊도록 세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굶주렸지만 아무도 밥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편안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3일 후 깨끗했던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다림질된 셔츠를 찾았지만 옷장에는 구겨진 셔츠들만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민지는 손톱이 망가진다며 집안일을 거부했고 박 여사는 현대적인 주방기구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전기가 모두 나갔습니다. 2달 연속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전기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서연이 모든 공과금을 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420만 원이라는 미납요금 고지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월급날은 멀었고 지갑에는 돈이 없었으며 사채 빚은 머리 위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찜통더위와 모기떼 속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동료에게 돈을 빌려 겨우 전기를 다시 연결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연이 끓여주던 아침 식사와 향기로운 옷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 4명이 나타나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나와. 그들은 검은 비닐봉지를 집 안으로 던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며 썩은 김치와 액젓이 마당에 퍼졌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어 빨간 페인트통이 날아와 현관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당에 아수라장과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5억 원을 날렸고 빚이 7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서연의 50억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당장 서연이 찾아가. 그 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걔가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멍청한 놈. 부부의 정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가서 빌어. 엄마가 죽어간다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해. 걔는 마음이 약하니까 분명히 돌아올 거야. 돌아오면 살살 달래서 빚 갚아달라고 해. 50억에서 7억은 껌값이잖아. 민주는 어머니와 동생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염치를 버리고 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 호텔을 알아내고는 초라한 행색으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위독하셔.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그의 연극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과 민준이 유진과 나눈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나한테서 단 10원도 받을 생각 마. 당황한 민준은 태도를 바꿔 50억이 공동재산이라고 우기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호텔 보안 요원을 불러 그를 쫓아냈습니다. 며칠 후 민지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희생을 들먹이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그녀의 쫌도둑질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얼굴이 붉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저희 친정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박 여사를 휠체어에 태우고 비 오는 날 저희 부모님이 새로 지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들을 냉정하게 쫓아냈습니다. 내 딸 인생에서 당장 꺼져. 법정에서의 마지막 만남은 싱거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50억 원이 상속 재산과 개인 소득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특유 재산임을 증명했고 민준의 빚은 그의 개인적인 도박성 투자로 발생했으므로 저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빚더미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준은 유진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그 일로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에 정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사고 안서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드렸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한 여성 창업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존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인 안산에 잠시 들렀을 때 저는 호수공원에서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늙어버린 민준이었습니다. 휠체어에는 생기 없이 앉아있는 박 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제 눈에는 무관심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길가의 허름한 찻집에서 민주는 우연히 한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 모델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손에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버린 아내가 이제는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각 저는 부산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 차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처럼 제 인생도 어두운 과거를 지나 눈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저는 제 손으로 일군 이 행복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